이번 강의에서는 중독의 생물사회적인 요인에 관해서 공부하시고 중독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독의 생물학적인 기제를 공부하시겠습니다. 중독과 관련된 생물학적인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물질은 도파민입니다. 이 물질은 동물과 식물 모두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인데요. 인간의 뇌신경을 흥분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아미노산 중에서도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과 같이 타이로신이 전구 물질인 모노아민인데 또 이런 물질들은 행동이나 생각을 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이 너무 많으면 행동이나 생각이 저절로 생기는 조현병, 즉 정신분열증 증상을 보이고요. 도파민이 너무 적으면 행동이나 생각을 시작하기 힘들어지는 이런 파킨슨병이 됩니다. 이 도파민이 이 중독과 관련이 깊은 이유는 쾌감 중추에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도파민이 중독과 관련이 깊은 이유는 쾌감 중추에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나 동물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쾌감, 즉 보상이 뒤따라야 그 행동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도파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 중뇌 부분에 있는 이 피계의 복축에 도파민을 방출하는 신경세포인 뉴론들의 세포체들이 모여 있고 또 전전두피질로 축색을 이렇게 뻗어서 도파민을 방출합니다. 이 전전두피질이 행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또 피계 위쪽에 위치한 흑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도파민을 방출하는 신경세포의 세포들이 있고 또 여기에서 이 축색을 선조체로 보내서 도파민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 선조체는 이 미상액이나 담창구를 의미하는데요. 이 부위들이 행동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거나 또 유발하고 있습니다. 뇌의 이런 생물학적인 기제는 이 도파민이 중독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잘 이해하게 합니다. 이 중독 물질이나 행동들은 이 도파민의 체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런 것들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중독과 관련된 도파민 체계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 중독의 신경생리적인 공통 특성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독자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복내측 전전두피질, 그러니까 배 쪽이니까 이 안쪽에 있는 내측의 전전두피질의 활동성이 중독자는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파민 분비를 늘릴 수 있는 것들에 더 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독 행동들에 대한 충동을 조절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중독자들이 지속적으로 중독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도파민 분비가 적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뇌의 도파민 보상 체계가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것에 더 갈망을 생기게 하는 거죠.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도파민 체계가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갈망도 생존에 필요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독의 유전적인 특징과 환경의 영향에 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중독에 있어서 유전이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소인이 중독에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유전자가 환경적인 영향들과 결합해서 중독의 취약성을 가지게 하는데 한 60%까지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40%에서 60%라면 한 절반 정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연구로 증명되었습니다. 이 중독 유전자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중독 물질이나 행동을 평생 접할 수 없었다면 중독에 걸리지는 않겠지만 환경상의 중독 대상이 있다면 이 중독될 가능성이 약 절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현대 사회는 중독될 수 있는 대상들이 아주 그냥 널려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중독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중독과 관련해서는 이 유전적인 요인을 어느 정도 이제 따져보았으니까 이제 중독과 관련된 환경적인 요인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독에 빠지게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요. 먼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의 관리가 소홀하면 중독에 또 빠질 수 있고요. 실제로 맞벌이 가정에서 흡연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부모의 물질 남용도 자녀의 중독 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부모가 중독 행동을 하면 따라서 이렇게 모방해서 학습할 가능성도 크고요. 또 부모가 사용하는 중독 물질에 쉽게 접근해서 실험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집 냉장고에 술이 있으면 부모가 집을 비웠을 때 한번 마셔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이 중독 대상에 대한 접근성도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담배 자판기가 청소년의 흡연에 대한 이 접근 가능성을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끝으로 이 가난한 환경이 중독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도 연구로 검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 중독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환경도 있습니다. 먼저 이 자기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이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또 그런 환경은 자기 주도적으로 살게 해서 어떤 것에 중독되는 것을 막아주죠. 또한 이 긍정적인 대인관계가 중독에 대한 보호 요인이기도 한데요. 이 좋은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독 물질이나 중독 행위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모의 관심과 지지도 자녀를 중독 위험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환경 요인입니다. 특히 또 이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라면 학업 성취도가 높으면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도 연구로 검증이 되어졌습니다. 이 앞서 중독 대상에 대한 이 접근성이 좋으면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중독 약물이나 중독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아니면 규범은 이 국민의 중독을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지할 수 있는 또 요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중독이라는 뇌 속의 심리 과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요인, 또 사회적인 요인 모두가 개인의 중독을 결정합니다. 또한 중독의 대상인 약물 혹은 행위와 관련된 이 요인들도 한 사람의 중독을 결정하는 데 여러 작용들을 하죠. 예를 들어서 약물이나 행위 그 자체의 특성, 또 약물의 사용 방법이나 또 행위의 방식, 또 처음 사용한 시기, 그리고 약물이나 행위에 대한 접근성이나 유형성도 중독이라는 뇌의 심리 과정이 형성되는데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해서 중독이 형성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중독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중독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중독을 제대로 평가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모든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중독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중독은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물질에 중독된 사람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 이 합법적인 물질에 중독되었는지 아니면 불법 물질에 중독되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카페인이나 니코틴 혹은 알코올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합법적인 물질입니다. 물론 알코올 사용이 미국에서는 불법인 시절도 있었고요. 또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도 연령 제한을 두기 때문에 조건부 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말이죠. 불법 물질은 흔히 마약이라고 하는데요. 마약은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탄암페타민과 또 코카인과 같은 흥분제, 아편이나 바비츄엘레이크 같은 진정제, 또 LSD, 또 펜실클라인과 같은 환각제, 마리화나나 해시시와 같은 이 또 대마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마계는 환각제로 포함시키기도 하고 또 진정제인 아편은 따로 아편제로 분리시켜서 구분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런 방식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물질인 카페인이나 니코틴도 흥분제에 포함되는 거고 또 알코올도 진정제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질 중독을 공부하면서 정말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향정신성 약물과 항정신증 약물입니다. 향정신성 약물은 사이코 액티브 드러그로 이 정신을 액티브하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라는 의미죠.
이 경찰학 사전에서는 향정신성 약물을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데 만일 오남용을 할 경우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항정신증 약물, 즉 안티사이코틱 드럭은 조현병, 다시 말해서 정신분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약물을 의미합니다. 항정신성이란 정신병에 대항한다는 뜻이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질에 중독되는 것이 아닌 이 행위에도 중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독을 진단할 때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출간하는 정신장애 진단 매뉴얼인 DSM 체계를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DSM-4판에서는 중독을 진단하면서 물질 중독만 이렇게 진단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3년 5월에 개정된 DSM-5판에서야 도박 장애가, 그러니까 이 행위 중이라고 할 수 있는 도박이 중독 장애로 포함된 겁니다. 성중독과 같은 다른 행위 중독도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행위에 중독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공식 입장이 된 거죠. 도박 행위에 중독될 수 있는 것으로 또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행위에도 이 중독의 3C, 즉 강박적인 사용, 또 조절 능력의 상실, 또 해로움이 있어도 또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는 중독의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행위에 중독되어도 물질에 중독된 것과 똑같이 이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뇌의 기제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독될 수 있는 행위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DSM에 포함된 도박 외에도 우리는 인터넷으로 하는 행위에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 중독은 청소년의 이 학업을 방해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 성인들에게도 심각한 사회 문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쇼핑에 중독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성행위에도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일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간관계에 중독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과 맺은 관계가 자신에게 해로운지를 알면서도 상대가 붙잡지 않는데도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중독의 생물사회적 요인과 또 중독의 종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